특집기획 이슈 분석,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연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선거 제도를 위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주실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법체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치 현실적인 문제,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느냐, 권리와 의무를 같은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건 선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건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조치다. 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찬반 논의가 아주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특집기획 이슈 분석,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선거권 연령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거하면 이 선거권은요,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 선거권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쭉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배경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 문제가 제기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정치권 내외에서 요구가 있어 왔던 건데,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결부되면서 결국 어느 연령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투표에 참여하느냐, 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정파적 이해관계가 이제 결부됐고, 따라서 필요한 논의는 계속 제기돼 왔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던 거고,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라져 있는 거는 사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여야 3당이 4당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박은 되겠지만 사실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아마 선거권 연령 하향 이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그 앞에 그 선거 제도와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에 필요가 있는 주제인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는 88년도 총선 전에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서 18세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세에서 18세 그 사이에 이제 타협점을 찾아갖고 19세로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쉽게 지금의 현행 법 체계와 부종 상태를 갖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민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에서 얘기되어지는 국민이 갖는 의무 조항의 그 연령대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참정권과 연령의 차이가 이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또아져야 되는 이러한 성격을 있는데, 참정권은 이제 19세로 해서 그러한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먼저 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어떠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 즉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18세 그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또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등록금에 대한 부분,
입시 제도에 대한 부분, 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러한 정책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아마 청소년들 또는 많은 그 18세 이상의 어떠한 청년들의 어떠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점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8세는 고등학생 아니에요? 대체로 고등학생에 해당이 된다고. 등록금 문제는 18세로 내린다고 했을 때 그걸 막 절감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세대별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각 정당들이 선거 앞두니까 뭘 만드냐면 청년 대변인 만들고 이러거든요. 네. 예? 제가 솔직한 얘기를 이게 전부 각 정당들이 그렇게 하는 게 쇼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특정 세대의 문제가 그 세대에 그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등록금 문제, 일자리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등록금 일자리 20대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문제니까 막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자기 문제예요, 그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대의 문제다라고 딱 띄어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18세가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실질적에서는 각 정파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근데 또 요새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연령이 젊으면은 좀 그 진보적 색채가 강한, 사실 이 진보 보수는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그 중도 좌가 잡았을 때는 그때 진보는 사실 우가 되거든요.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보편적으로 진보라고 얘기했을 때 진보가 잡으면은 잡았으니까 20대라든지 젊은 층들이 그걸 지지할 것 같은데, 네.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사실은 현 정권의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세대가 20대 남성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젊으면은 어느 쪽이 유리하고 나이가 많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요새 맞지가 않다. 그런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뭐 지금 선거 연령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래된 얘기고. 네. 언젠가는 결론을 내려야 될 얘기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법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적으로 이제 대부분 또 만 18세 이상에게 이렇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이런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평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가 6월 항쟁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생들이 같이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하향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이 선거권 연령 하향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이들도 하시는 얘기가 어린 친구들이 뭘 알겠어 라는 시각과, 그리고 만 18세면은 뭐 거의 고3 혹은 뭐 대학교 1학년? 네, 이런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또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중이 합리적으로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현명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뭐 민주주의의 어떤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중우 정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의식 수준과 인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렵나요? 인지 능력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는요. 사실 객관하기가 어렵죠. 사람마다 달라요. 네. 우리 꼬마이가 이과거든요. 네. 지금 대학교 졸업했죠. 작년에. 올 초에 대학 졸업했는데 이과인데
내가 얘 보면은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이 어떻게 돼야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가 과연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혹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향에 벗어나서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유감스럽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 보면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게 뭐냐면 둘 다 어떤 생각을 주입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맞습니다. 주입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입시 보면 뭐예요? 정답을 찍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만을 고르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를 만약에 교사분들이 들으면 계속 항의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주입식 교육이라는 건 교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주입식 교육이라는 건 교사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진보 교사가 뭐 어떤 얘기를 했다, 보수 교사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 자체가 입시제도 자체가 진보냐 보수냐 그 방향성 차이일 뿐이지 주입식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교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뭐 교사 주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는 맞는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름 그래도 예전에 그러한 주입식 교육, 사지선답에서 또는 오지선답에서 뭘 찍는 이러한 교육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수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꼬마 애들도 보면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서 토론하고 이러한 어떠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는 아니지만 지금 서서히 교육도 그러한 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으로 좀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떠한 인지 능력 아니면 의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쉽게 우리의 역사를 한번 쭉 관통해서 보면은 4.19 혁명 과연 누가 먼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체가 됐었는가? 그때도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섰고 그 다음에 6월 항쟁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생들이 같이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민주화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거는 바로 2016년, 17년 촛불 때 과연 누가 먼저 나왔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먼저 조직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 청소년들도 충분히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의식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역량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역량, 뭐 의식 이런 것을 갖다가 너무 어리다고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건데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보면 예전에 뉴욕타임즈 하면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목을 못 가누다가 목을 가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고 배밀이하고 기다가 서고 걷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또 최근에 대학생들 보면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 아닌가요? 그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많은 면에서 사실은 일자리가 찾기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그들의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성장과 의식과 이 인지의 능력 그걸 우리가 뭐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건 상당 부분 좋아진 건 맞는데 또 요새 이제 추세가 그 어떤 분은 권리의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 그런 면에서 또 국제적인 추세와 더불어서는 사실은 하향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 법 체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치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실 지나친 정치화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그걸 이제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60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건 간단히 얘기한다면 불의에 저항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저쪽은 잘못한 쪽이에요. 4.19 이승만 독재정권, 5.18 광주민주항쟁 때 전두환의 혹독한 그 잔인한 독재정권, 60민주항쟁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상황에서는 중고등학생들도 얼마든지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권리적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참정권을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불의와 정의가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과연 그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권리와 의무, 지금 박명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이게 사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본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렇게 권리와 의무를 같은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전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그 교육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이 능력을 키워주기 힘들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정답만 고르는 교육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사회를 흑과 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게 옳은 거야. 이거 아니면 저게 틀린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바꿔야지 일단 소위 말해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돼야만 제가 볼 때 올바른 참정권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인들 중에 참정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참정권이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어디에 경도되어 있는, 편향되어 있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정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니 성인도 그럼 흑과 백 논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선거하면 안 되겠네요. 투표하면 안 되겠네. 참정권을 뺏어야겠냐.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자기가 느끼고 배운 것도 있어요. 그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흑백 논리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유형 무형으로 느끼고 습득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하고 그대로 청소년하고 좀 비교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흑과 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 정치 제일 문제가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대부분 다 참정권을 뺏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흑과 백 논리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을 때에는 특히 청소년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될 수가 있고 둘째, 실제로 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제 얘기는. 아니 근데 저는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삶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식이 더 많고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은 그리고 지식과 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뺏어야지. 진짜. 인정을 못하니까 참정권 뺏어야지. 쉽게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건 선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네.
선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선호가 좋은 선호이든 나쁜 선호이든 이게 사회적으로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아무튼 선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선호의 표시에 있어서 그러한 판단, 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수위를 정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선호를 갖다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18세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굳이 그걸 갖다가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것 속에서 만들어진 판단 능력이 우월하다 이러한 것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다는 것, 반대를 한다는 것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이 들수록 똑똑한 사람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똑똑함과 현명함은 달라요. 똑똑함은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현명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그만큼 시간이 주는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정말 뜨거운 이슈로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된 듯한 느낌인데 동일한 상수예요.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에 대한 문제 또는 보통선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딱 대학 들어가서 그게 처음엔 고등학교의 멘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등학교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논과 새로운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투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쟁취해냈던 거기 때문에 요새 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실 형평성 문제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의 나이와 또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 17세 이상부터는 또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하고 또 만 18세 이상부터는 병역 준비에 편입이 될 수 있는 나이이고 또 약혼과 혼인이 가능한 나이, 또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선거권만 이렇게 19세로 해놨냐? 지금 이 만 18세와 만 19세입니다. 현재 지금 만 19세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만 18세로 낮추자라는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냥 봤을 때는 한 살 차이인데 과연 이것이 법과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만 18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낮추자는 입장이시니까. 네. 솔직하게 전 친족권 뺏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18세와 19세 차이가 있느냐? 네. 글쎄요,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았느냐.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87년도 대통령 선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일이 안 됐습니다. 딱 걸려갖고요. 네. 그래서 대학에 갔죠. 대학교 1학년 때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일이 안 된다고 투표권을 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사례가 최근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1학년 학생들 중에 투표를 한 친구들도 반, 못한 친구들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왜 못했는가 봤더니 이들은 같은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일이 안 돼서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거죠. 같은 연령대고 같은 학년에서 우리가 계속 의식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인지 능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동일한 상수예요.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못하고 잠시의 참정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에 대한 문제, 평등 선거에 대한 문제 또는 보통 선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세로 낮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교실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죠. 교실에서도 생일이 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아요. 절반 투표하고 그러니까 절반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내려가면 많은 나라에서는 또 16세까지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교수님 1학년 이전에 많이 좀 가르쳐 보셨죠. 지금도 예. 근데 이제 그 3월달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이 교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많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거. 예를 들면 교수님 홈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부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왜 내가 알려주는 네가 찾아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다. 하지만 대학교는 너희들을 야단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너희들을 야단치지 않는 대신 뭐가 있냐면 너희들한테 비판이나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대학 들어가서 그게 처음엔 고등학교의 멘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 학기인가요? 한 학기인가요? 선생님이 뭐를 해주고 네.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자, 18세와 19세가 뭐가 다르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게 달라요. 고등학교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논과 새로운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거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사한 그래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1학년 수업을 할 때면 네. 그 1학기 때는 그게 가능한데 2학기 때는 불가능합니다. 같은 1학년이라도 1학기 때는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친구를 딱 지정을 해서 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역할은 시작할 때 끝날 때 차렷 경례를 해. 저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걸 하는데 1학기 때는 그게 가능한데 2학기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거지. 이제 한 학기 만에. 그렇죠. 그때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좀 어리둥절하죠. 새로운 환경이니까요. 그렇죠. 맨날 그 교과서만 보고 도서관에서 야간 학습하고 자율학습하고 그러다가 어리둥절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1학년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자율성을 이제 좀 더 보장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판이든 비난이든 비난보다는 책임에 대한 인식을 키워준다면 네. 충분히 그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라도 첫 주는 안 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거기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하면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뭐 1학년 투표해도 돼요. 고등학교에서도 예.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제 얘기예요. 확인점을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교육이 잘못된 화두가 거죠. 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네. 이 민주시민 교육 해갖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성관이라든가 이러한 그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중요성들,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실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서로 디베이트하는, 즉 토론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또 자신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교육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충분히 지금의 18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이 바뀌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갈 수는 있겠지만 교육과 이 선거권, 참정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그것도 과히 나쁜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일 거예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정권의 연령의 문제가 자꾸 되는 거는 우리가 일정한 나이가 됐으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과 적절한 수준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했던 거였는데 지금 과연 그러냐? 이를테면 이 나이 이상은 다 적절 수준 이상이냐? 아니면 이 나이 이하는 전부 적절 수준 이하냐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닌 경우들이 아니면 반대의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참정권 문제가 나왔을 때도 모든 사람한테 투표권 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남자한테만 줬고 그 남자들도 재산이 있거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줬고 모든 남자한테 다 줬을 때도 교육받고 재산 있는 사람은 5표. 그냥 남자일 뿐인 사람은 1표. 여자한테 주지도 않았던 오랜 또 역사가 있었고 또 투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쟁취해냈던 거기 때문에 우린 그게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새 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결국에는 이제 교육제도나 어떤 이런 우리가 18세로 낮추는 거에 대한 뭔가 변화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이 차이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치 교육 속에서 참정권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주체로서 정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어떤 그런 그 상황적인 적응 기간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겪을 거예요. 북한이 17세로 했다고 해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의 확대의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거권은 현재와 같은 이런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1900년을 전후로 했을 때 남성에게 선거권이 차츰차츰 주어졌고 1920년대 이후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확대가 됐습니다.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쟁취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 선거권이 점점 더 확대가 됐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21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었었고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이죠. 2005년 6월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해외 사례로 한번 가볼까요? 해외 사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북한은 만 17세입니다. 흔히 또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곳은 대부분 만 18세의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 18세로 설정이 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맥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은 네. 17세 뭐든 12 거기는 제가 볼 때 한 10세로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판단이 필요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뭐 거기 사례를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단지 이제 전 사실 이런 생각은 해봐요. 인류 역사에서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독일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1919년에 아마 인정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성 참정권을. 그런데 1920년에 라이히스타스와hl,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제국의회 선거가 치러졌거든요. 근데 30명 이상의 여성 의원이 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19년 딱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선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숫자의 여성 의원이 배출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뭐냐면 보통 선거가 그렇게 참정권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착되기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독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외국이 그러니까 18세로 낮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상황적인 적응 기간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겪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무서워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좀 충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각 국가들이 선거 연령을 네. 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일반적인 뭐 이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각 국가의 역사적인 또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 18세로 낮춘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들 나라가 왜 낮췄는가? 그거는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그 정치 교육 속에서 참정권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 젊은 층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주체로서 정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2015년도에 선거 연령을 이제 우리나라처럼 19세에서 이제 18세로 낮췄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젊은 층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만, 불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러한 그 선거 연령을 갖다가 하향화시킨 이러한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인데 그 정치적 맥락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젊은 층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의 근거로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선거 연령 하향 부분은 해외 사례가 이래서 또는 해외 평균이 이래서 우리도 이렇게 특히 OECD 평균 이런 거는 네. 조금 그 지나치게 뭐 한해 참고 자료이거나 네. 뭐 그런 추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건 될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조금 그 지나친 좀 비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이 17세로 했다고 해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니고 네. 따라서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인간의 성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 수준과 역량과 준비가 돼 있고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좀 더 보다 적절한 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왜 정답 찍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입시 치열한 입시 제도가 있는 나라 그게 일본, 네. 우리, 중국 여기 동양 3국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놓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뭐냐면 이게 사실은 사회자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신뢰, 사회적 신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프랑스처럼 입시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어떤 건지 4가지를 서술하라. 만약 우리나라 수능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정답이 있어야만 문제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나라가 한중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나라에서 18세로 낮춘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일본 18세로 낮췄다고 그랬죠. 뭐 우리도 낮춰도 뭐 비슷한 환경이니까 치열한 입시와 정답만을 바라보는 18년의 세월을 보낸 그런 나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주 똑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뭐 일본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뭐 너무 줏대가 없었나? 뭐 비슷한 나라인 이제 일본의 사례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나라도 뭐 그와 비슷한 결과. 왜 그러냐면 네네.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제도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판단 능력을 키워준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긴 우리나라보다 더 하잖아요. 그 유치원부터 명문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본다면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우리도. 그 학교 체계가 네. 또한 고등학교 이제 일본도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18세 그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 사례로서는 괜찮은 나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 연령 하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뭐 일본 사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적응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셨고요. 결국에는 이 해외 사례만을 분석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단을 내려봐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권 연령 이슈 앞으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치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주제가 아니겠는가. 네. 이제 사실은 서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적 유불리 문제에 대해서. 근데 드러난 거로 봐서는 마치 유불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계속 바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따라서 그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아마 좀 엇갈리거나 비등비등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는 결과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진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 손학규 대표와 그다음에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이제 단식 농성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푸는 과정에서 5당 합의문이 작성됐고요. 네. 그 5당 합의문의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연령을 18세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사당이 이제 합의한 내용. 네. 그리고 그 합의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도 그 18세로 하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을 물론 다른 이슈가 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게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일정하게 좀 합의 수준까지는 좀 도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독적인 법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정치개혁 법안 통째로 해서 네.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18세로 하향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0대들 나이가 어릴수록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20대들이 가장 민감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기의 장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다면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당면 문제에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 틀에 박힌 정치 권력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좀 종합적으로 폭넓게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인 사고, 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러한,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덜 받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환경이 좀 된다면 저는 뭐 좋을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런 환경이 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폭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권,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게 보장이 되고 또 우리 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또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선거권 하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딱 한 말씀씩만. 네, 한 말씀씩. 그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어느 연령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연령보다도 중요한 거는 공화국 시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적절한 소양과 지식과 판단 능력과 또 신뢰 등을 갖춘 네. 공화국 시민이 전제돼야 민주공화국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수준의 민주시민 교육이 전제돼야 하는 게 우선 연령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충분히 지금 18세 고3 학생들이죠. 충분히 자기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선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지금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서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조치다, 또는 그러한 법 제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선거권이 확대되어지면 정치 지형의 이제 변화가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인물 중심 뭐 이러한 것들로부터, 특히 이제 지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정당 간의 그러한 그 세대의 어떠한 균열에 기초한 뭐 이러한 정책적 경쟁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떠한 경쟁의 축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당 정치도 그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거가 다가와요. 애들이, 자녀분들이
선거 그 안내 책자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선관위에서 찾아봤을 때 부모들이 야 정말 우리 애가 너무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몇 명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공부해야지 저거 지금 딴 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얘기가 전부 다른 거예요. 예? A라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B라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독립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 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것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론 지금도 전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과 정치적인 의식과 정치적인 지식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균 학생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소수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집 꼬마처럼 대학교 졸업 맡았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제가 놀라는 이런 대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18세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당위론의 세계에 갇혀서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당위론에 갇혀서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죠.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이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풀뿌리 조직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